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간평사 경제학 2011년도 기출문제 21번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한번 볼게요. 자, 10가구만 살고 있는 마을에서 공공재를 생산하고 있대요. 공공재 하면은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죠. 이 공공재에 대한 개별 가구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 공공재 생산의 한계 비용은 5로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의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면 한마디로 이걸 묶어서 최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적 공공재 생산량은 얼마가 되겠니?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최적 공공재 생산량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수직으로 더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직으로 더하는 거는 P로 정리해서 더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공공재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비배제성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경합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제성은 배제를 못하는 거야. 비배제성은. 경합성은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공공재의 최적 생산량은 여기 나와 있는 요 비경합성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수직으로 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이 수직의 합은 바로 뭐냐면 P로 정리해서 더해. 이렇게. 그래서 이걸 더한 거를 한계 비용과 같도록 나타내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개별 가구에 어떤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먼저 스텝 1, P로 정리해라. 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봅니다. 스텝 1. 자, 여기서 첫 번째 P로 정리해라. 네, 이해 가시죠? 정리해라. 이렇게요. 자, 그럼 P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저 P는, CP는 이렇게 되네. 1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10 마이너스 10분의 Q 이렇게 돼요. 그럼 두 번째 다 더합니다. 스텝 2. 스텝 2는 네, 요거를 서메이션 해서 더해라. 이게 이제 시장 전체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개별 나타내는 건데 이 서메이션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바로 뭡니까 하면은 여기요. 마을에 사람들이 이거 중요합니다. 10가구가 있잖아. 이걸 잘 보셔야 돼. 이거 놓치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니까 10번 더 해야 되는 건데 이 서메이션 한다는 거 10을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곱하기 같은 거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0 곱하기 요게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0 마이너스 10분의 Q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게 뭐랑 같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한계 비용하고 똑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거 푸시면 돼. 자, 이거 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여기 100이죠. 100 마이너스 요거 넘어가니까 Q는 5 이렇게 되죠. 자, Q는 얼마야? 95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여기 나와 있는 95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잘 보시고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되겠어요. 22번은 2009년과 2010년에 명목 GDP랑 GDP 디플레이터가 다음의 표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 대비 2010년에 실질 GDP 증가율은 우선 첫 번째 여기 정보에는 실질 GDP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GDP를 먼저 계산해야 돼. 근데 실질 GDP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GDP 디플레이터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 기억나세요? 라스파이레스 파세 지수 그거 보시면 파세 지수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파세 지수인데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이걸 나타내는데 과거의 상품 묶음을 기준으로 하면 라스파이레스고 이렇게 현재 비교 연도의 상품으로 계산하면 파세 지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요거 있잖아, 요거. 요게 뭐예요? 얘가 명목 GDP야. 우리가 명목 GDP를 이렇게 실질 GDP로 나눠주잖아. 그럼 그게 바로 GDP 디플레이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뭐냐면, 얘가 실질 GD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 GDP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GDP 디플레이터. 그럼 결국 다시 정리하면 실질 GDP는 자리바꿈합니다. GDP 디플레이터로 명목 GDP를 나누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실질 GDP는 여기 나와 있는 명목 GDP가 제시되어 있죠. 명목 GDP를 GDP 디플레이터로 나눠주면 됩니다. GDP 디플레이터로 나눠주면 돼. 자, 그러니까 여기다 실질 GDP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GDP를 계산해보면 요 명목 GDP 9,600을 12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8,000 이렇게 됩니까? 8,000. 요거는 8,400 뭐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질 GDP를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건 뭐야? 실질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얼마나 증가했는가 해서 실질 GDP의 증가율 이거를 보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게 목적이면 원래 8,000이었고 8,400 이렇게 된 거에서 8,000을 이렇게 빼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 얼마요?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 이렇게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실질 GDP와 명목 GDP, GDP 디플레이터 그 관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23번 볼게요. 고전학파에 대부자금설이 성립하는 경우 이게 대부자금설이라는 게 뭐야? 저축과 자금의 공급과 이자율이 이제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투자가 또 이자율의 매개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을 때, 자금의 공급과 자금의 수요가 같을 때 거기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이게 바로 대부자금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자금에 대한 공급이고요. 공급. 얘가 자금에 대한 수요가 되는 것이고요. 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자금의 수요와 공급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저축이 있고 투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대부 자금이 이렇게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자율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는 저축이 이자율의 플러스 관계가 되고 투자는 이자율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정부가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자 소득세를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하게 되면 이자를 받는데 거기 세금을 때리잖아. 근데 그 이자 소득세를 인하하게 되는 거야. 그럼 저축을 촉진하는 거죠. 아예 여기다 줬어요. 저축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축 곡선이 이게 이자율이 변하면 곡선상의 이동인데 이자율 이외에 다른 게 변하니까 저축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시에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세액공제. 여기 아예 투자세액공제라고도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단어를 잘 모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투자를 촉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가 증가하니까 투자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때 예상되는 대부자금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저축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이렇게 우측 이동합니다. 그 다음 투자도 우측 이동해. 근데 이 투자가 우측 이동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서 얘가 조금 이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얘가 많이 이동할 수도 있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가 저축이 이렇게 많이 이동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동의 크기까지 우리가 봐야 돼. 얘가 처음 출발점이야, A.
근데 저축이 우축 이동했는데 투자가 조금 이동하게 되면 여기 B 이렇게 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부자금은 증가하는데 이자율은 수요 공급 얘기죠. 이자율은 떨어져.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가 많이 이동하게 되면 이자율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자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반드시 이렇게 되지만 이자율은 어느 게 많이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자율은 어떻게 변할지 불분명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이자율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불분명한데 균형과 관련된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문제 볼까요? 24번. 자, 케인즈의 단순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정부 지출이 이만큼 증가할 때 균형민소득이 10만큼 증가했다면 정부 지출 승수는 뭐야 이거 5 아닙니까? 그냥 5? 정부 지출 승수라는 게 뭐야?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는데 여기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냐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지출이 이만큼 증가했는데 균형미소득이 10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5다 이렇게 된다. 뭐 난이도가 쉽네. 예,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25번 볼게요. 자, 저축의 역설, 절약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뭐야? 우선 첫 번째 고전학파 주장입니까? 케인즈학파 주장입니까? 여기 케인즈학파 주장이야. 케인즈가 살펴봤을 때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한 거야. 대공황의 원인을 이제 케인즈가 이제 진단한 거죠. 대공황의 원인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정부가 가만히 이렇게 본 거야. 케인즈가 본 거야. 근데 정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안 해. 그게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가 uncertainty가 커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거야. 소비를 위축시키고 여기서 이제 소비뿐만 아니라 기업의 소비, 투자, 정부 가만히 있고 수출과 수입 이런 거 잘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축을 증가시키는 거야. 소비를 감소시키고 저축을 증가시키게 되면 여러분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치, 이게 수요를 감소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감소돼서 수요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요즘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가 무슨 반도체 공장을 폭파하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우리가 힘들다 그래?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다 보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 줄고 이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 거지.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케인즈는 뭐라고 그랬어? 이래서 이러한 대공황의 원인은 수요 부족이다 이렇게 봐서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이 수요를 특히 유효 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수요라고 보셔도 돼. 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민간의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고 하면 정부가 나서야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네, 여기 나와 있는 수요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저축이 감소한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축이 증가해서 소비가 감소해서 재고가 자꾸 쌓이고 재고가 증가하고 재고가 증가하면 당연히 생산이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업이 증가하고 이러한 실업의 증가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고 자, 소득이 감소하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케인즈는 이제 소비가 소득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또 소비는 감소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고전학파 세계에서는 이제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케인즈학파에서 생기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뭐 그냥 절약의 역설과는 아무런 저축의 역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것들은 뭐 피셔 가설이고 등등등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절약의 역설 그거에 옳은 것은 하면은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지만 케인즈랑 관련된 얘기고 고전학파 세상에서는 수요가 이렇게 부족했던 당시 케인즈 사고방식에선 그런데 고전학파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약의 역설, 저축의 역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26번 서부터 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